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물가부터 환율, 경기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 살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12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는 환율이라든가 가계대출 또 부동산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래 안경을 안 쓰셨었나요? 네, 원래 안 씁니다. 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이 쓰게 됐어요. 네, 그래도 그대로십니다. 네. 지난 11일이었잖아요. 이제 금통위가 12 연속 12번 연속 그 동결했습니다. 회의 결과 금리를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의결문이 나오나요? 바로 그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게 나오나요? 바로 아니면 발표한 그 보통의 경우에는 그 금리 결정이 발표되면서 왜 이번에 금리 결정을 이렇게 했는가와 관련된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문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몇 시간 뒤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통화정책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지죠. 네, 그래요. 그럼 이번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의결문의 그 동결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요. 네. 사실 이번에도 끝나고 나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용어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깜빡이. 네, 맞아요. 금리 조정에 깜빡이를 켰다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깜빡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해석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어차피 차선의 변경과 관련된 거니까 내가 이제 깜빡이를 켰으니까 난 이제 바로 차선을 바꿀 거야.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준비돼 있다. 또는 나는 이제 깜빡이만 켰지 지금 당장 차선을 바꿀 건 아니야.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네요. 다르게 할 수 있죠. 똑같은 깜빡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언론이라던가 바깥의 많은 분들께서는 조만간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깜빡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제 깜빡이를 켰을 뿐이지 당장 차선을 바꾼다라는 의미는 아니야라고 해석해야만 되게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왜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들, 가령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가 여전히 늘고 있고 주택시장이 불안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고 미국이 아직 금리를 안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여전히 이런 질문들 많이들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 합니까? 이제 깜빡이 용어도 나왔으니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사실은 제 기억에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왔다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끔 쓰는 대외용 경제전망 보고서 지난해 나왔던 걸 보셔도 되고 또는 제가 이전에 나왔던 다른 방송들을 찾아보셔도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한국은행은 빨리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미국도 빨리 금리 인하를 못할 거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질문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쪽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금융시장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언론이 그 이야기를 받아서 쓰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좀 기억력을 길게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다.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경우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이런 거죠. 뭐 금융시장이나 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금 벌써 오랫동안 겪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령 이런 겁니다. 지난해 1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여름 정도가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네.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가 될 거야. 네. 근데 아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말 정도쯤 되면 네. 미 연준은 올해 3월이면 금리 인하를 할 거야. 그 얘기 저희 지난 연말부터 했었어요. 그쵸? 그러다 계속 약간 수정 변경되면서 결국은 그대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미 연준이 올해 3월에 빠르면 금리 인하 할 거고 한국은행도 뒤따라서 금방 할 거야. 그래서 네. 상반기 중에 할 거야.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지난 몇 달도 한국은행은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야,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지난해부터 서너 차례에 대해서 반복되고 있고 저는 데자뷰 같다는 거예요. 전에도 봤던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언제 전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여러 쪽에서 금리 인하가 조만간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라고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전망 하에서 만약에 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움직였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지난해부터 몇 번 그랬거든요. 금리 인하가 되고 돈이 풀릴 거야라고 하는 기대에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고 작년 말에도 올해 봄이면 될 거야라고 했다가 떨어지고 사실은 저는 지금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나온 건데 한국은행이 왜 지금 금리를 낮추기 어렵고 앞서도 깜빡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지만 이창용 총재가 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마디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를 저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금리가요. 코로나 직후에 굉장히 비컷으로 떨어져서 많이 떨어지다가 아까 말씀하신 언제부터 작년 1월까지 인상이 됐고요. 쭉 됐다가 그다음에 2월부터 쭉 동결이 된 거잖아요. 동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뭐 가계대출 환율 변동성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물가가 그 둔화되는 거를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출은 어때요? 수출이 좀 회복이 돼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경상주지 흑자도 좀 계속 좋게 나타나고 하니까 좀 기대를 키우는 쪽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하러 나오셨으니까. 쭉 풀어놔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금리 이슈는 저도 알죠. 집값 부동산만큼이나 이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좋은 분들이 있고 집값이 오르면 굉장히 속상하고 이건 문제야 리스크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는 금리가 인하돼야 돼. 금리가 좀 낮아져야 내가 좀 살 것 같아. 특히 대출이 많으신 분들이죠. 자영업자분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렇고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금리 인하야.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고 있고 안정세를 보이는 듯하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왜 금리를 낮추고 돈을 다시 풀어서 이것들을 불안하게라고 하는 주장도 지금 동시에 있거든요. 금리가 낮아서 이제 은퇴하시고 소득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이자가 많이 있어야지 또 생활이 좋으니까 낮아지는 게 반드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유리한 분들이 있으면 불리한 분들이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저희가 뭐 언제 금리 인하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지금 왜 낮춰야 됩니까? 왜 낮춰야 될까요? 글쎄요. 너무 그동안 한번에 급하게 올랐는데 여러 가지로 상황이 경제가 좀 괜찮아지면 굳이 높은 금리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달을 해 주셨으니까 한국은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는가, 왜 오랫동안 금리를 못 낮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의 제1책무는 이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연준, ECB, 유럽중앙은행 이런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공통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률상으로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물가가 지금 잡혔나? 물가가 안정이 됐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는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 물가는 잡혔어라고 정말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 장바구니 물가는 높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많이들.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치를 없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맞죠, 그거예요. 우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공식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월 것까지 나왔는데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률이 2.4%입니다. 이것도 많이 낮아진 거긴 해요. 뭐 한때는 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었으니까. 그런데 낮아지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안심할 정도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이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우리는 통화 정책을 펴니다라고 한 타겟 목표 물가 상승률은요 2%거든요. 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그거보다 높지 않습니까? 근데 왜 2%예요? 전 그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요? 사실은 옛날부터 어느 시점부터 2%로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2에서 2.4%, 0.4%포인트 오르는 게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미국도 2%, 우리도 2%, 유럽도 2%, 그러니까요. 일본도 2%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경제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나라의 경제 성장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는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경우에 2% 정도가 뭐 적당한 물가 상승을 수준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사실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목표 물가 상승 수준을 2%로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이게 뭐 3%였던 적도 있고 2.5에서 3으로 이렇게 범위로 준 적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2%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의 목표라는 수준보다 아직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 그것도 목표치지 그렇게 될지는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런 거죠. 뭐 물론 낮아지긴 했지만 목표 수준보다 높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물가 상승률이 2%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실 설명을 드렸지만 전년 동월 대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 그렇죠. 한마디로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하나의 수준 레벨로 표시한 거를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그 물가 지수 레벨이 지난해 대비 올해 6월에 2.4%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물가 상승률이 5% 6%일 때에 비해서 덜 가파르게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속도가 많아졌을 뿐이지 여전히 오르고 있고. 근데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받쳐주면 또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뭐 그래 물가 상승률이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자. 특히나 중앙은행들이 좀 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유럽은 12%를 넘었고 미국은 9%를 넘었고 우리는 6%를 넘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물가에 대해서 지금 예민한 게 사실은 저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물가가 이렇게 완전히 안심이 안 된 상황에서도 그래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 그러냐면 물가가 완전히 안 잡혔더라도 경제가 안 좋으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될 정도로 경제가 안 좋나요?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역시 한번 지표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최근까지 발표된 우리나라의 소위 경제 성장률, 그 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1.3%가 나왔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1.3%라는 의미니까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고 전분기 대비. 그럼 이게 전년 동월 대비 내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하면 거의 3%가 넘어가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3%였거든요. 그럼 올해는 3%가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2%대가 나올 거라는 거죠. 지난해 1.3이었다가 2%대로 높아지는 경제 흐름인데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게 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그거는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좀 언밸런스해. 수출 중심이고 네. 반도체 같은 일부 섹터 중심이고 네. 우리 채광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나 네. 투자나 네. 이런 건 안 좋아. 네. 또 소득도 양극화되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건 네. 소비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투자에만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수출에도 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사실은 경제 전체를 보고 금리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도 금리 인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주시는 질문이 뭐냐면 네. 알겠어요. 네. 물가도 아직 안심이 덜 됐고 네. 경제가 뭐 물가를 낮출 정도로 아주 안 좋거나 불황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주시거든요. 네. 그때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처럼 네. 뭔가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네.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불안이 심화되고 그게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것 같으면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MC세요? 그 부동산 PF 불안에 네.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걱정하고 얘기를 해왔죠. 근데 네. 언제 이게 터진다 하는데 지금 그렇죠. 계속 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말씀해 주셨지만 가고 있잖아요. 네. 안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안 터지고 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금리를 낮춰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도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냐면 당장 오늘이나 내일 어떤 건설사가 흔들리거나 또는 어떤 금융기관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해서 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네. 부동산 PF 불안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바로 금리 인하로 대응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응을 하기에는 지금 다른 것들도 챙겨야 되는 게 많고 일단, 특히 네. 그러한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금융이나 금감원 같은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서 네. 문제가 생긴 쪽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주입하거나 미시적인 금융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한국은행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남는 부분이 뭐냐면 가계부채가 여전히 많이 늘고 있고 네. 안정세를 보인다던 집값이 다르게 오르고 있고 네. 미국은 아직도 금리를 안 낮춰주고 있고 미국 금리는 우리보다 2%포인트 금리 차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리면 더 벌어지면 그렇죠. 이거는 더 돈이 벌어지죠. 빠져나가는 거고 그렇죠. 나쁘잖아요.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환율도 지금 강세 보이고 네.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렇고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계속 질문을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받고 있는데 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기가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왜 이 부분을 걱정을 하냐면 앞서도 왜 금융시장이 앞서갔다가 조정받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냥 이걸 막연히 제 감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투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폴이라고 네. 합니다. 전문가 폴. 네, 그래서 금융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금리를 언제쯤 얼마나 조정할까에 대해서 미리 찍어주세요라고 네, 하는 걸 네. 조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작년 말쯤에 네. 이런 폴을 해보면 네. 한 20명 정도의 전문가 중에서 네. 미국이 올해 3분기나 가서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 네.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나 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네. 사실은 저 말고는 없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네, 좀 금리 인하 금방 될 거야. 내년 3월, 네. 6월 안에 돈 금방 풀릴 거야.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유동성에 힘입은 자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이렇게 앞서가는 거를 저희가 이미 경험을 했으니 네. 그런 이야기를 듣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뭐 지표로 말씀드린 물가 경기, 네. 금융시장 상황, 네. 가계부채, 미국은 어떤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오히려 네. 뭐 서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또 트럼프의 발언도 있고 하면서 11월 전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거란 얘기까지도 심지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지금 FOMC가 3번 남았고 우리 금통위도 한 3번 남은 건가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이 대선 전에 못 내리면 이미 이제 우리도 11월 뭐 지나서 내년이나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 비유는 뭐냐면 네. 사실은 미국은 올해 3분기나 돼야 한국은 올해 4분기나 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모 신문사에서 저희 전망 보고서를 보도를 하시면서
제목이 뭐였냐면 최악의 경제 전망이 나왔다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거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미국은 9월, 우리는 4분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비관적인 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한테 만약에 그러면은 1년 전에 그렇게 보셨으니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네, 네. 물어보시면 네. 저는 사실은 더 조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원래 1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네. 미국은 올해 3분기에 시작해서 한 2번 정도 0.5%포인트 네.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에 시작해서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은 올해 3분기에 시작을 하더라도 네. 올해 한두 차례 정도 한 번밖에 못할 수도 있고요. 네. 한국은 금리 인하 시기가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금리가 결국 돈의 값 아닌가요? 돈의 값은 사실은 네. 물가고요. 네. 돈의 값어치가 어떻게 변하는가와 관련된 네. 뭐 가격 변수라고 보시면 근데 되겠죠.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많이 풀려 있는 거는 맞죠? 아닌가요? 역대로 계속 도는 시중의 통화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네.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물가 상승률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생수 한 병을 네. 한때 저희가 500원에 살 수 있었던 네. 때가 있었죠. 네. 지금은 1,000원 줘야 사지 않습니까? 똑같은 생수 한 병인데 네. 그 이야기는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건 물가 상승률이 100%일 때의 이야기죠.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플러스라고 한다면 네. 그 예전보다 좀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있어요. 겁니다. 네. 통화량은 많고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아까 돈값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인 금리는 원래 어떻게 돼야 맞는 거예요? 올라가야 맞는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 네, 그 주신 이야기는 네. 적정 금리 수준에 대한 건데요. 네. 사실은 앞서도 제가 한국은행의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적정 금리 수준 결정하는 건 그날의 물가 상승률, 네. 경기 상황, 금융시장 상황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적정 금리 수준을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작년에 전망하신 것보다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조심스럽게 전망하신다 하면 인하에 금리 대해서. 인하의 시기라든가 정도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늦춰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자, 그래요.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이거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실 텐데 우리가 마음대로 시장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네. 개인 차원에서 오늘 투자자들 많이 들으시고 일반 서민들 많이 들으시니까요. 네. 늦어지긴 하지만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직면하고 계신 대출금리가 저는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PF 불안 같은 게 혼란이 생겨서 자금시장이 불안해져도 그렇고요.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낮췄지만 앞서 말씀드린 금융감독당국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라고 해서 금융기관들에게 돈줄을 조이라고 하거나 가상금리를 높이라고 하면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낮아졌더라도 거기에 덧붙는 가상금리가 도리어 더 높아지면서 정책금리 인하폭이 작은 폭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DSR이 뭐 2개월 유예됐다든가 뭐 도입이기 아니면은 무슨 뭐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갈 것 같은 섣부른 기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보셔야 된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영영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